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동시에 이 특검 사무실로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관련된 건진법사, 일명 집사 김혜성 씨까지 모두 오전 10시에 동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 오늘 두 번째 소환이었는데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질의가 이어졌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특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중인 김 여사를 불러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김 여사 조사는 오전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다뤘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중심으로 오후 4시 37분까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고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나흘 전 1차 조사 때처럼 수갑을 차고 사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가 출석한 오전 10시를 전후로 측근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모 씨도 소환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특검 사무실 13층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신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핵심 피의자 3명을 동시에 조사하는 만큼 각자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세 피의자들이 동선이 겹쳐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시간을 배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모레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통일교 관련 목걸이 등 수수와 대가성 여부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특검은 오늘 처음으로 건진법사 전모 씨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추궁 중입니다. 받긴 했지만 잃어버려서 전달을 안 했다고 했었는데 진술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기성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김건희 여사 2차 소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전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처음 소환된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친윤계 의원 청탁할 수 있습니까? 전 씨는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에게 받은 샤넬백 2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이 물건들과 함께 통일교의 여러 현안 해결을 김 여사 측에 요청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전 씨는 가방과 목걸이는 잃어버렸고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전 씨를 상대로 목걸이 등의 행방과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신발로 교환해 간 게 이들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은 전 씨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통일교 전 간부 윤 씨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0여 명이 위자료 10만 원씩 청구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번엔 시민 12,000명이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2,000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나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입니다. 비상계엄의 동기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마치 진두지휘하듯이 이 불법 비상계엄을 진행한 그 정황이 있어서 소송 진행 중에도 참여자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 시민 측이 승소하면 위자료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만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1심 소송에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또다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여전히 절대 줄 수 없다며 오늘부터 비대위원장이 철야 대기를 하겠다고 한다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네, 남영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다시 당사로 직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집무실을 국회에서 이곳 당사로 옮겼는데요.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 밤새 비상대기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조를 구성해서요. 영장기한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비우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국회를 찾아 당원 명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정보 제공이나 마찬가지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사실상 예고됐던 만큼 종일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오전 비대위 회의를 당사에서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당원 500만 모두를 범죄시하고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 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치졸한 정치적 빌드업이자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오후에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으로 달려갔고 민중기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 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13일 첫 특검 압수수색 시도 땐 15시간 대치 끝에 새벽 1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두 번째로 만나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악수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한술 더 떠서 면전에서 맹비난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현장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장에 우원식 국회의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잇따라 악수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뒤늦게 자리에 앉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강 실장과만 인사를 나누고 송 위원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행사 줄곧 정명만 응시하는 두 사람. 급기야 추도사에서는 서로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특검 얘기를 꺼내들자 야유도 쏟아졌습니다.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예의가 없어. 예의가. 나는 추모식에 와가지고 송원석. 냉랭했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 때 모습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정 대표는 등을 돌려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송 위원장은 반대쪽에 있는 우수석과 얘기를 나누면서 여야 대표의 형식적 악수조차 끝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하며 취임 2달 반 만에 대선 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주 전 각각 60%, 50%대였던 지지율은
50%대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 소식부터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 60% 선이 무너졌던 지지율은 51.1%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짜별로 볼 때 광복절 전날엔 50% 선도 깨졌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득표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지층 여론이 빠진 게 눈에 띕니다. 2주 전과 비교할 때 인천, 경기는 15.9%포인트, 호남도 8.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권 지지세가 강한 40대와 50대에서 각각 두 자릿수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권 내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 사면 후폭풍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호남이나 40, 50대나 진보 진영들 다 공통된 그 정서예요. 할머니들을 이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한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0%대에 갇히면 허니문 기간이 끝난다고 봐야 한다며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보수 과표집도 영향을 미쳤지만 여권 쪽 상승 요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의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귀 기울여 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민심 괴리를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여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임 대표가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도 있기 마련인데 이 정청래 대표 취임 후 특히 텃밭 호남에서 2주간 30%포인트 가량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최종 득표율 61.74%로 민주당 당권을 거머쥔 정청래 대표. 하지만 출범한 지 2주 만에 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은 36.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사이 14.6%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40%가 무너진 건 약 7개월 만입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휘청였습니다. 7월 말 79%였던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2주 만에 49.1%로 떨어졌습니다. 당 내에서도 대야 간격 일변도인 정 대표의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는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란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정 대표, 정면 돌파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당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오늘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30 비판 여론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냐며 서두르지 않겠다,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았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흘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여권 지지율 하락이 사면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내년 6월에 열리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에 복귀를 할 생각인데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신 과거 정의당처럼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에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전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잘못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공정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의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두 당 연대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지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허니문이 끝난 것 같다고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1.1%, 지난 대선 득표율에 거의 근접했죠. 취임 후 2달 반 동안 쌓은 지지율 단 2주 만에 도로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여론 정확히 알려면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봐야 해요. 어떻게 보입니까? 지난 2주간 여론의 흐름을 보니 첫 주 보수 이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8월 첫 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대구, 경북. 가장 많이 떨어진 연령 70대 이상, 성향은 보수층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집니다. 대선 때 찍지 않았지만 취임 후 힘 실었던 보수층이 돌아선 모양새죠. 그런데 2주 차에는 그럼 뭐가 조금 달라지나 보죠? 네, 지난주엔 하락을 주도한 계층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보면 대통령 강세 지역 인천, 경기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성향으로는 중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온건 보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 여파로 중도 성향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대선 때 득표율만 남은 거죠. 그럼 온건 보수와 중도가 돌아선 이유가 뭐예요? 지난 2주간 이슈가 쉴 새 없이 몰아쳤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혼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조국, 윤미향 사면, 그리고 지난주 취임식까지 있었죠.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논란 때부터 쌓였다가 광복절 사면과 국민 임명식으로 폭발했다고 보더라고요. 민주당도 사면의 여파가 큰 것 같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하던데 민주당은 이 호남 지지율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2주로 비교를 하면 호남에서 떨어졌지만 낙폭에서 차이는 납니다. 2주 사이 대통령은 한 자릿수가 떨어졌지만 민주당은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역시 여권으로서는 가장 고민이 큰 대목일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주 전만 해도 호남에서 한 자릿수였는데 그런데 이번 조사에 보니까 17.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쪼개면 표본수가 적어서 오차 범위가 크다 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고민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조국 사면으로 여권 지지율은 빠지고 조국혁신당은 오르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과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때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요. 사면 후폭풍은 예상했던 일이고 지지율에 반영이 됐으니 회복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던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사람과 악수하겠다며 야당의 강경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죠. 사실 앞서 보신 대로 보수, 중도층 이탈이 현재 지지율 하락을 이끈 모습인데 하지만 당장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 주 노란봉투법, 상법 다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대통령 의중을 알만한 한 여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60에서 70%가 목표가 아니고 단단한 50%로 가겠다면서 여론에 일희일비 않고 갈길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속도 조절을 당부한 걸로 보이죠. 대통령실은 쏟아진 이슈에서 벗어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외교로 이번 주 돌파하겠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모자가 참변을 당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유족이 증언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섭씨 1000도까지도 치솟을 수 있어서 실내 충전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가 새카맣게 불탔습니다. 불을 끌 때 쓴 걸로 보이는 소화기는 안전핀이 뽑힌 채 놓여 있습니다. 어제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지고 주민 13명이 다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소방당국은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방에서 전동 스쿠터에 쓰이는 배터리백을 발견했습니다. 유족 측은 아들 방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에 불이 붙었고 폭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쪽에 불이 나 있었고 그 불을 끄려고 소화기로 끄려고 했는데 안 꺼졌고 그 상황에서 펑 하면서 터졌다고. 물을 끼얹고 소화액도 뿌렸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밖에 현관 나가서 이제 소화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소화기를 몇 통을 쓰셨는데도 불이 안 꺼졌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스쿠터용 배터리는 충격에도 약하고 완충되었을 경우에 그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화재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 화재 실험 영상을 보면 과충전된 리튬 배터리는 연기와 함께 폭발을 일으키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 폭발이 발생하며 불길을 잡기 힘든 열폭주로 진행됩니다. 최고 온도가 섭씨 1000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기도 어렵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어제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수백 명이 대피했는데요. 배달이 늦다는 지적에 화가 난 배달 기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상가 건물 앞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도 모여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 버스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이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SNS 글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보니까 폭발물 설치를 했다고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게 좀 심각하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손님과 직원 등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배달기사인 20대 남성의 허위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이 배달기사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최근 배달이 늦다고 지적하자 불만을 품고 SNS에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글을 목격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SNS 계정 정보를 확인해 신고자인 20대 배달기사가 글을 올린 사람인 걸 확인했고 신고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남성을 불러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는 경찰의 종아리를 깨물기까지 한 6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적사항 등 조사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들이 제압에 나서고 저항하던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경찰관 3명이 남성의 몸을 누르고 겨우 수갑을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은 남성에게 종아리를 물리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도 치아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택시요금 7,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상해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남성은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이 오가고 다친 것이 아니냐며 CCTV를 봤는데도 억울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까지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기회를 준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경찰관 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한밤중 호수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기 위해 경찰관이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호수. 구명조끼를 입은 경찰관이 헤엄을 치며 호수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50m가량을 이동한 경찰관은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하고 구명 튜브를 씌워 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5일 밤 10시쯤 40대 남성이 호수로 들어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조성천 경위는 곧바로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한 30m 정도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단은 구해야겠다. 남성은 구명 튜브를 떠밀며 구조를 거부했지만 조경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명 튜브의 줄을 남성에게 묶어 무사히 구조한 겁니다. 제 힘이 빠져버리니까 바깥쪽으로 요청을 했죠. 줄 달린 구명안을 가지고 한 5m 정도 와서 끌어당겨갖고 나온 거죠. 구조된 남성은 채무 등을 이유로 물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선 전승절 기념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핵 탑재 이 무인 잠수정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미국이 과시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긴 걸까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를 실은 군용 트럭이 베이징 도심을 지나갑니다. 대부분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유독 검고 길쭉한 모양의 대형 무기가 대놓고 위용을 과시합니다. AJX-001이라는 명칭까지 선명합니다. 베이징에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항일 전승절 기념 열병식 준비 과정에서 중국의 최신 무인 잠수정이 처음 포착된 겁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무인 잠수정의 길이는 20m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적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어 미국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대전차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200km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무인 전차 등 다양한 원격 조종 무기들이 도심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항공모함에 실려 음속의 2.4배 속도로 날 수 있는 젠15도 비행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주말 천안문 앞으로 이어지는 이곳 왕복 10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열병식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선 중국의 전략무기 노출이 미국에게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7시간 뒤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는데요. 같은 편이었던 미국, 그런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을 만나곤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위기 속에 휴전 협정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장하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약 7시간 뒤인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15분 열립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젤렌스키가 원한다면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뺏긴 크림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과 동시에 오히려 러시아 측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미국 워싱턴 DC 도착 직후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일부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 달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러시아를 저지해야 하는 유럽도 젤렌스키의 우군을 자처하며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Russia's brutal invasion, Europe has been at Ukraine's side, united, and we will support you for as long as it takes, for just and lasting peace.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러가 반대하는 가운데 유럽은 나토식 집단 방위 체제를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 역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is potentially prepared to be able to give Article 5 security guarantees, but not from NATO, directly from the United States.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서방 측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른바 한국식 결말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 광장이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에 지친 시민 100만 명이 가자지구 점령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건데요.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텔아비브 광장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옆에는 신랑 대신 남자친구의 사진이 붙은 나무 판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אם לא היית נחטף כבר, היינו יכולים להיות נשואים. בעולם שלנו נחרב.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함께 납치됐지만 여성만 풀려나고 남성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끝까지 남자친구를 기다리겠다며 사람들을 하객 삼아 홀로 결혼식을 연 겁니다. 비슷한 시각 이스라엘 주요 지역은 분노한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타이어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으며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참가한 사람만 약 100만 명으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인질 20여 명의 조기 송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반대를 외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시위대를 직격했습니다. אלה שקוראים היום לסיום המלחמה ללא הכרעת החמאס, לא רק שמקשיחים את עמדת החמאס ומרחיקים את שחרור חטופינו. 지지부진한 인질 협상과 휴전 불발 속에 이번 시위로 네타냐후 정권도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일본 오사카 여행 가면 한 번쯤은 들르는 대표 관광지죠. 도톤보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압 작업 중에 소방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대형 광고판이 즐비한 상점거리.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의 7층짜리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진압 작업 중 건물 안에 고립된 소방대원 2명이 숨졌고 연기를 흡입한 20대 여성 1명과 소방대원 3명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는 3시간 만에 거의 진압됐지만 불이 시작된 건물과 인접한 건물까지 모두 전소됐습니다. 도톤보리는 만세를 하는 남성이 있는 광고판으로 유명한 오사카의 대표 상점가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도 북서부 루디아나의 고급 주택가. 길을 걷던 여성 뒤로 오토바이가 나타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여성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시 돌아와 가방을 빼내려 애쓰지만 여성은 가방을 꽉 잡고 저항합니다. 쓰러진 여성 주위를 뱅뱅 돌던 남성. 결국 몇 차례 시도 끝에 가방을 빼앗고 도망칩니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위를 이동하던 미 공군 F-15 전투기. 갑자기 조종석 덮개가 열리면서 조종사 뒤에 앉아있던 승객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승객은 낙하산을 통해 무사히 지상에 착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공군기지에서 체험 비행을 하던 승객이 실수로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승객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한 손흥민 선수의 인기 대단합니다. 첫 선발 경기에 한글로 만든 응원 팻말이 등장하고 손흥민 유니폼은 구할 수도 없다는데요. 미국 전역에 부는 손흥민 바람, 세계를 가다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한 후 첫 선발 출전 경기가 열린 미국 매사추세츠의 질레트 스타디움.
경기는 시작도 안 했지만 몸을 푸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러 일찍 온 팬들 사이에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미 전역에서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I'm glad Son's here. I think that it's gonna bring in even more diverse fans from around the world, especially Korea. 팬들은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 응원 팻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at? Can we get your autograph, please? I don't know any Korean at all. No, unfortunately. But I looked it up on Google Translate, which I know isn't super accurate, but I translated it back and forth from English to Korean and Korean back to English. 경기가 시작되자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렸고 손흥민이 연거 후 찬스를 놓치자 전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 팬들까지 나서 응원가를 불러줍니다. 이날 관중은 27,000여 명. 이번 시즌 평균 관중 수보다 약 3,000명 더 많았습니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손흥민은 첫 선발 출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You know, he's just that missing piece that we've been looking for. 미국 내 손흥민 유니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버지니아 내 상점들을 직접 돌아다녀봤지만 모두 품절 상태였습니다. 현지에선 리오넬 메시가 2년 전 미국으로 이적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essi's like the most sold shirt for that. It'd be almost similar to it as well. 홈구장 서부 LA의 반대편인 동부 워싱턴 DC에서도 손흥민을 내세운 광고판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으면 참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외모 승인제 파티가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참가비도 적지 않은 편인데 수백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라는데요. 현장 카메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대를 쓰고 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파티의 시작입니다. 한껏 꾸미고 온 모습을 뽐내기는 아직 이릅니다. 손깍지 대화가 먼저니까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화를만 주고받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좀 약간 설레고 좀 몽글몽글한 마음이. 혼자 오셨어요? 네. 아니 친구랑 신청했는데 친구 안 되고. 이 파티는 아무나 못 옵니다. 외모를 승인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 최대 8만 원. 90명 뽑는데 400명 지원했습니다. 잘생기셨고 키도 190이시고 저분 같은 경우는 체격이 살짝 미달이라서 불합격이시고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냐 이럴 수 있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내걸고 있는 가치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자 더 대담해집니다.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막고 또 막았지만 결국 자리를 내줍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또 다른 외모 승인 파티. 진짜 연예인이라도 온 걸까요? 오늘도 그 이름 나와버렸습니다. 한혜연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아직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영화배우 주지훈님 오셨습니다. 호감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후문 주고받은 거 잘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딱 어떤 내용이에요? 외모 승인 파티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첫 만남이 외모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다 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외모를 그냥 길거리 걷는다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 만남에 중요한 게 그래도 외모가.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파티가 끝납니다.
불타는 청춘의 밤을 따라다닌 현장 카메라의 14시간 관찰도 이렇게 종료합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퇴근 후 동료와 술잔을 기울이는 문화,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그래서일까요? 불황의 외식업계 매출이 줄었는데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번화가에 위치한 한 술집입니다. 35년째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완전히 반등만 났죠, 지금은. 뭐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은 최악이에요. 새로 나가니까. 임대문이 현수막만 내걸린 채 문을 닫은 술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외식업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9% 넘게 줄면서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외식 물가는 계속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음주를 멀리하는 사람이 늘고 마시더라도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혼술을 하면 술에다가 이제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갖고 오면 가게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술집에서 쓰는 돈조차 사치로 인식되는 불황의 현주소가 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에 채소가 금방 시들죠. 조금이라도 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법,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채소는 잘못 보관하면 금세 버려야 합니다. 깻잎을 위생팩에 넣어서 야채실에 넣으면은 그냥 그것도 상하고 속상하죠. 씻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밀폐용기에 보관해도 좀 오래 못 가는 것 같고요. 색깔이 갈변되고.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 보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이나 애호박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키친타월로 한번 감싸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늦출 수 있고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추 같은 잎채소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폐해 보관하면 안 되고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감싸 냉장고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씻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오래 보관하려고 진공용기에 담는 경우가 많은데 양파 같은 뿌리 채소에는 유용합니다. 다만 잎채소의 진공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잎채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진공 포장보다는 조금 수분이 있는 데서, 공간이 있는 데서 보관을. 채소를 보관하는 적정 온도는 14도, 습도는 80에서 95%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어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 같은 날씨엔 햇볕을 피하기 바쁘죠. 그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김동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이 양산이나 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피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냥 더웠는데 요즘은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런데 햇볕을 너무 멀리하면 비타민 D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한국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생성됩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통과한 햇볕은 효과가 없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생성량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의 햇볕을 오래 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에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매일 쬐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게 햇빛을 쬐도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충분한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서 꼭 보충을 해주는 게 좋죠. 다만 섭취가 과도하면 메스꺼움 등을 느낄 수 있어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철도 영상을 올렸는데
일본 도쿄역 영상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제작 실수라며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SNS에 올린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입니다. 한국철도는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린다는 문구와 함께 나온 영상. 알고 보니 도쿄역이었습니다. 제목이 광복인데 일본 도쿄역 영상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은 어제 삭제 조치돼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질의에 도쿄역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판매 사이트에서 도쿄역과 신칸센 철로 영상을 판매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도쿄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채널A에 외주 제작사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을 최종 검수하면서 문제의 화면을 놓쳤다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엔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 기념 게시물에 일본 신칸센 사진을 올려 사과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일장기를 단 거북선 그림이 있는 간식 상자를 특실에 제공했다 논란이 되자 전량 폐기하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임기일치법을 여당에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권 바뀌면 정무직 싹 바꿀 수 있는 거죠. 보훈부 장관이 이걸 건의하니요. 당장 파면할 수 없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조만간 여당 지도부에 임기일치법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무직 인사 인사권을 새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체적으로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인사에 대해서 갈등이나 분열을 줄일 수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정무직 공무원은 모두 재신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 비하 논란 발언을 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2027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지금은 파면이 힘든 김 관장도 이 법이 통과되면 재신임 대상이 됩니다. 여당은 예산으로 김 관장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김영석의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역겹고 수치스럽습니다. 김 관장 측은 달라진 기류는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우린 철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부인하면서 모양새를 구겼죠. 오늘 국회에선 거짓말 공방이 일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전체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남 스피커 40여 개 중 하나 빠진 게 철거냐는 겁니다. 저 중에 한 개, 두 개를 쟤들이 뭐 고장날 수도 있고 하니까 뗐다가 고쳐서 붙이고 하는 작업을 늘 루틴하게 해오는데 저거 하나 떨어진 걸 보고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합참의 발표 이외의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한 발 물러선 정동영 장관.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됐다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하고 보고했을 때는 그 경위도 조사하고 국민께 사과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요구하자 발끈했습니다. 근거 없는 짝사랑을 하다 보면 허물켜기 십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장관께 사과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확성기 철거 조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북한이 소형 확성기를 증설했다는 합참의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500대 기업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SK 하이닉스 제외하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의 급성장으로 기업들 고민이 큰데 여당은 경제계가 반대하는 법안들 이번 주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9%, 6조 5,694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한 곳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8조 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499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이닉스 덕분에 기업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트럼프발 관세와 중국과의 무한 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가 심화된 겁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재개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약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총, 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국회를 찾아 일방적인 법안 처리 대신 경제계의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광복절에 저 시위했죠. 조국 전 대표 사면 반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네, 땡큐 조국이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확 달라졌네요. 네, 이 땡큐뿐 아니라요. 웰컴, 즉 환영한다고도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 정체 밝히는 엑스맨을 해주고 있다며 이연속 정권 교체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사면 직후 공개 행보를 두고는 봉인된 관종 본능, 즉 관심을 쫓는 본능이 대방출됐다고요. 좋은 뜻의 환영은 아니네요. 사면 후에도 사실 후폭풍이 계속되네요. 네, 여성 인권을 옹호해온 김재련 변호사는요. 처벌받은 사람이 당당하고 지식인들이 옹호하는 모습 보는 게 힘들다. 뇌에서 멀미가 난다고까지 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올린 짧은 SNS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던데요. 특유의 위선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데 마치 그냥 된장찌개 먹는 단란한 가족인 것처럼 딱 알고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올려져 있는 아주 비싼 식당이었다.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그랬습니다. 조국 대표 사람 본성 잘 안 변하신다. 사실 된장찌개 먹은 게 문제될 건 아닌데 위선 비판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조 전 대표는 2030의 이 사면 비판 여론이 높은 건 입시 비리 불만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여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30은 586의 위선과 거짓말을 혐오하는 거라고요. 컴퓨터 앞에서 자식들 입시 허위 문서 만들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꿈을 실현을 약속하냐면서 오만하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이에요. 막장 쇼? 네, 속옷이라고 한 건데요. 이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부끄러운 막장 속옷쇼 그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샘 농성 중에 잡힌 김 후보의 이 한 컷이 오늘 하루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죠. 김문수의 빤스 농성 대국민 성희롱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엔 빤스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구구의 힘은 더 이상 고쳐줄 수 없는 지경, 재활용 불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성 당사 그 모습 같은데 김 후보가 올린 거예요, 저 사진? 김 후보 측에 물어보니 직접 올린 사진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터지게 된 경위는 모르지만 잠자리 차림새로 조롱을 하는 건 저열한 행태라고요. 하지만 통유리를 통해서 당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다 24시간 이어지는 생중계에 예상치 못한 모습도 노출되기 다반사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다른 후보들도 공격을 좀 하더군요.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반짝 컨벤션 효과를 없애려는 듯 견제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정치 감각 이제 제발 좀 철 좀 드십시오. 삼류 조폭 정치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막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팝콘 가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롱으로 응수하긴 했지만 좁혀지는 지지율에 민주당도 마음은 편치 않겠죠. 여야 실책 경쟁 말고 빈틈없이 보완하는 정책 대결 펼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특히 따뜻한 바람에 햇볕이 더해진 남부와 남서풍이 불어 팬현상으로 달궈진 동해안은 폭염경보입니다. 서울도 당분간 체감 33도의 습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도 도심과 해안에서 열대야가 발생하고요. 서울 26도, 강릉 2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중북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대 80mm가 넘겠고 밤사이 시간당 30mm가 내려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중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